안녕하세요. 윤형준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가 기업 경영의 기본 원칙이죠. 그렇기에 경영을 잘 하시려면 인문학을 꼭 아셔야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인문학적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블록 장난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레고입니다. 1932년 첫 탄생 후 20세기 최고의 완구로 평가받으며 승승장구했지만 1990년대 들어 위기를 맞습니다. 선진국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장난감 시장이 위축됐고 그 와중에 비디오 게임이 아이들의 새 놀잇감으로 떠오르면서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진 것이죠. 당황한 기업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 나섰습니다. 타깃 고객인 아이들을 만나 요즘엔 뭘 갖고 노는지, 요즘 최대 관심사는 뭔지 설문조사를 했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새 아이들인 할 일이 너무 많아 더 이상 여유롭게 놀 시간이 없다. 조립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금 방식의 레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야 한다. 당시 레고는 최대의 경쟁자 겸 롤모델로 소니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을 꼽았습니다. 게임기는 전원만 켜면 화려한 화면이 쏟아져 나오고 당장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반면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끼워 맞춰야 하고 완성하는 데 몇 시간씩 걸리는 블록놀이는 새 트렌드인 즉각적 쾌락을 따라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서 레고는 자신들도 즉각적 쾌락을 줄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기로 합니다. 조립을 최소화한 것이죠. 아예 조립을 할 필요도 없도록 만든 제품도 있었습니다. 포장 박스의 로고만 가리면 이게 레고라고 싶을 정도였죠. 또 테마파크도 만들고 의류사업, 출판, 게임 등에도 진출하면서 문어발 확장을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났을까요? 변신은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시중의 수많은 장난감과 전혀 차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레고의 타깃 고객은 5에서 13세 아이들이지만 정작 이 블록을 사는 건 아이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이 어릴 적 갖고 놀던 추억에 젖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는데 모습이 변해버린 레고에는 더 이상 지갑을 열지 않게 됐습니다. 당시 레고에 다녔던 한 직원은 훗날 덴마크 언론에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사업의 본질인 블록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다. 모두가 기존 레고의 이미지를 벗고 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만 애썼다. 결국 1998년, 2000년 적자를 받고 2004년엔 사상 최대인 18억 크론에 한화로 3,300억 원 적자를 내며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20세기 최고의 장난감으로 칭송받던 기업이 이렇게 무너지나 싶을 때 구원투수가 등장합니다. 오너 가문이 경영에서 물러나고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 출신인 예르겐 비 크누스토르프가 새 CEO로 선임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는 취임 1년 만인 2005년 회사를 흑자로 전환시켰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했죠. 레고그룹 매출은 2004년 약 1조 4천억 원에서 2020년 8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15년 동안 5배 이상 뛴 것이죠. 그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던 걸까요? 크누스토르프 CEO는 레고를 살리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하고 그걸 찾으려면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재조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 경영학적 접근 방식이 아닌 인문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덴마크의 경영 컨설팅 회사 레드 어소시에이츠와 팀을 짜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를 고민했으나 레드 어소시에이츠는 아이들에게 놀이란 어떤 의미인가부터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레고 엔트로스, 즉 레고 인류학자라는 이름을 붙인 조사팀을 꾸려서 미국과 독일의 가정집에 파견했습니다. 조사팀은 몇 달에 걸쳐 아이들의 삶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밤에 잠들기까지 무엇을 하는지,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놀이터에선 무엇을 하고 노는지, 집에 오면 공부는 얼마나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즐기는지 다 쫓아다니면서
꼼꼼히 관찰하고 일지를 썼죠. 기업이 기존에 갖고 있던 아이들의 데이터보다 훨씬 더 심층적인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 아이들의 방은 지나칠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카펫에 흙 한 점, 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고 침구도 항상 반듯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마치 인테리어 잡지 속 사진처럼요. 이건 미국 중산층 부모님들의 철저한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엄마들은 아이를 창의적이면서 재밌고 외향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고 똑똑하면서 얌전하게 이렇게 빚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몇몇 아이들은 이런 부모님 몰래 물건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한 미국 아이는 침대 밑에 자신의 보물을 넣어둔 상자를 하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화려한 독버섯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걸렸다면 당장 내다 버렸어야 했을 물건이지만 그 아이에겐 소중한 보물이었던 셈이죠. 한 독일 아이는 부모님 몰래 숨겼던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으로 닳고 닳아서 이젠 신을 수 없게 된 낡은 운동화를 보여줬습니다. 왜 이걸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조사팀의 질문에 아이는 신발의 터진 옆구리와 바닥 구석구석을 자랑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이 운동화는 아이가 스케이트보드 기술 하나를 마스터했다는 증거였죠. 레고 엔트로스는 아이들의 삶과 행동을 통해 아이들의 놀이에 대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하나,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어른의 관리 감독 속에서 벗어나 숨 쉴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은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장난감도 좋아하지만 오랜 기간 공들여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놀이도 무척 좋아한다. 아이들은 또래 집단에서 등급과 서열을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그 수단이 놀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아이가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수개월간 연마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이를 뿌듯해한다는 사실은 기업 내부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앞서 레고는 요즘 아이들은 시간이 없고 바빠서 한 가지 놀이에 오랜 시간을 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레고는 제품 기획의 전제를 통째로 바꿉니다. 먼저 스스로를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그만큼 더 도전적이고 재미있는 장난감이라고 정의했고 아이들이 공을 들일 수 있게끔 도전적인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블록 개수를 늘리고 더 어렵고 까다로운 조립 방식을 가진 제품을 내놓았고요. 또 아이들이 놀면서 자연스레 서열을 정할 수 있는 놀이공간, 클럽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단계의 블록 상자를 두고 잘할수록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해 더 어려운 블록을 가지고 놀 수 있게 했습니다. 또래 집단 사이에서 레고 잘하는 애가 나오기 시작했죠. 레고 다음에 회복 전략을 정립한 레드 어소시에이츠의 공동대표 미켈 라스무센 씨를 덴마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레고의 사례는 기존엔 하지 않았던 철저한 관찰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고 그 결과 기존에 내리지 못했던 비즈니스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 어소시에이츠가 레고를 부활시킨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질문을 다시 써라. 둘, 두꺼운 데이터를 모아라. 셋, 데이터를 토대로 창의적인 솔루션을 이끌어내라. 먼저 아이들은 어떤 장난감을 좋아할까라는 기존의 질문을 아이들은 왜 노는가로 바꿨습니다. 먼저의 질문이 비즈니스적 질문이라면 후자의 질문은 보다 본질적이고 인문학적인 질문인데요. 타깃고깃의 행동 양식과 심리 상태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죠. 이어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아이들이 왜 노는가를 직접 탐구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설문조사를 하는 대신 아이들의 집과 학교, 놀이터 등 삶의 터전으로 찾아가서 고객과 마주하는 것이죠. 앞서 독일 소년이 낡은 신발을 최고의 보물로 꼽았었죠. 만약 아이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면 조사팀은 그 신발이 그저
당시 유행했던 신발 또는 생일 선물로 받은 신발 정도로 여기고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팀은 신발 옆에 난 수많은 상처와 흠집에 주목했고 질문을 해서 스케이트보드 연습하다가 터졌다. 이런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스케이트보드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는 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또래 집단 내 서열을 정한다는 점 역시 심층 탐구에서 나온 발견입니다. 이 모두 전통적인 설문조사나 수치 데이터 분석법으로는 얻어내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린애들이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적어도 과거의 레고는 그 사실을 몰랐거나 또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레고 다음의 회복으로 불리는 전략이지만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는 아닙니다. 이 전략을 전면 수정하기로 한 의사결정이 철저히 고객의 행동 양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레고가 의류, 테마파크로 사업을 확장한 건 불특정 다수 고객을 위한 의사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불특정이란 기업이 고객을 모른다는 의미죠. 그러나 레고 다음의 회복 전략은 아이들, 레고 고객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다수 고객을 향한 전략이었습니다. 고객의 삶을 파고들어 관찰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었죠. 오늘의 플러스입니다. 고객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고객의 삶 속으로 들어가라. 고객은 소비자인 동시에 누군가의 남편 또는 아내이고 어느 회사의 임직원이기도 하죠.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태어난 사람들끼리 공유하는 문화적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고객을 이런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들여다보면 단순 소비자로 봤을 때보다 훨씬 다양한 행동 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t's like I never loved you, like I was never